안녕하세요. 엑소로 관장입니다. 빅뉴스 23번째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주에 전달해드릴 뉴스는 총 4개예요. 첫 번째, 인텔의 현재 문제점과 전망. 두 번째, 일러스틱과 AWS의 대립. 세 번째, 모든 기기를 두 번째 화면으로 만드는 데스크린. 네 번째, 포브스의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 출시. 그럼 빅뉴스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인텔의 현재 문제들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이 글은 인텔 프로블럼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라왔고요. 스트래테커리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스트래테커리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벤 톰슨이라고 하는 이제 전략 담당하는 친구가 운영하는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이에요. 이 친구는 대만에 현재 있고요. 예전에 애플에서 일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일했고 워드프레스를 만든 오토매틱에서도 일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다니다가 그만두고 요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을 2013년에 시작을 했고요. 2014년부터는 이걸로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스트래테커리는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작년에 한 유료 구독자 한 26,000명 정도로 한 35억 정도를 벌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요게 누군가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료 구독자 회원수를 살짝 해킹이라고 하면 뭐하고 숫자를 알아내서 대충 이 정도 벌겠구나라고 해서 누가 밝혀냈습니다. 하여튼 요 스트래테커리는 굉장히 재미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위클리로 받아보는 건 무료인데 데일리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데일리 업데이트는 유료예요. 받아보는 비용은 한 달에 12불, 1년에 120불이고요. 유료 구독자가 꽤 많으니까 재미난 글이 많이 올라오는, 특히나 인터넷 업계 테크 컴퍼니들의 전략이나 비즈니스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올라오는 웹사이트여서 한번 구독해 보시면, 무료로 일단 위클리라도 구독을 먼저 해보시고 괜찮으면 데일리 구독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트래테커리에 올라온 인텔의 현재 문제라는 글입니다. 요거 글이 올라온 게 1월 19일 날 올라온 거예요. 한 번씩 쭉 보면, 그러니까 인텔이 현재 최근에 애플 M1 때문에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X86 계열을 버리고 자신들 CPU로 간다라고 하면서, 그럼 인텔은 어떡하냐? 아니 애플만 간다고 큰일이 나는 건 아닌데 아마존도 안 쓴다고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인텔은 뭐가 문제냐,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텔이 모바일에 진출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속도에만 주력하고 전원 관리를 무시한 거죠. ARM 같은 경우 이 저전력에서도 돌아가다 보니까 발열도 작고 하면서 스마트폰 기기에서 애플이 열심히 쓰다가 그걸 데스크탑으로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이 인텔 CPU들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사용을 못하고 지난 10년 동안 업계 수익의 대부분은 이 수십억 대를 생산한 스마트폰에서 나왔는데 인텔은 스마트폰에다가 CPU를 팔지 못한 거죠. 그나마 인텔이 수익을 냈던 거는 모바일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클라우드도 증가하는데 클라우드 시장에서 인텔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텔이 수익을 내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지 못했다. 두 번째는 서버의 성공이 문제라는 건데요. 선스팍 같은, 지금 없어졌지만 선스팍 같은 회사가 지배해왔던 그 서버 시장의 파괴자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버에서 유닉스 장비들, 고가의 서버들을 쓰다가 PC로 넘어온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구글이 자신들의 이제 구글 검색이 폭발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런 규모와 이런 복잡성에서는 진정하게 안전한, 그러니까 서버 자체가 안전한 서버는 없고 서버는 계속 죽게 마련이고 고장이 나기 마련이니까 차라리 실패를 가정해서 구축하자. 서버 여러 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실패할 수 있고, 그러면 실패한 것들을 빨랑 다른 걸로 교체하고 하면서 이중화하고 하는 것들로 하면서 안전한 서버 하나가 아니고 X86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X86을 많이 꼽아서 그 많은 장비들 가지고 오류가 나면 대체해 가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이 스택을 잡았는데, 20년 동안 모든 데이터 센터들이 이 구글이 했던 방식, X86으로 수많은 서버들을 쭉 만들고 혹시나 서버가 페일 나면 다른 서버로 바꿔서 대응한다, 이걸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메인프레임을 비롯해서 큰 서버에서 좋은 서버를 한 대 가지고 운영했던 것들이 그거보다 작은 수많은 X86 서버들이 쭈루룩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서 인텔이 큰 수혜자가 되죠. 그래서 서버가 성공해서 인텔이 X86을 이 서버 시장에 엄청 팔고 그게 클라우드까지 쭉 팔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텔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정적인 위험이 겪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거는 돈을 못 벌어서 우리가 뭔가 위험하다라고 하면 크게 변화한 노력을 하는데,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이것만 잘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해야 할 시기에 변화하지 못한 게, 그러니까 서버가 성공하면서
변화를 해야 할 시기에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 문제는 제조인데요. 몇십억 대가 팔린 스마트폰 때문에 모바일 공급량이 확 늘어나니까 예전엔 인텔은 훌륭한 설계사이면서 훌륭한 제조사였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CPU를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제조했는데 제조 능력에서 대만의 TSMC가 인텔의 제조 능력을 추월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앞서기 시작해요. 애플이 M1 칩 때문에 성능이 훨씬 좋아서 애플의 맥 비즈니스를 잃어버렸죠. X86은. 인텔 칩 잘 쓰다가. 이게 애플이 설계 잘한 것도 있지만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제조된다는 게 중요하고, AMD 칩도 최근에 인텔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하면서 AMD가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비즈니스로도 침투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AMD가 설계를 잘한 것도 있지만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제조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 아마존 같은 애들도 그래비톤 ARM 프로세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래비톤 ARM 프로세서 역시 TSMC의 7나노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인텔은 PC와 데이터 센터에서는 AMD의 위협을 받고 있고,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회사들한테도 위협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조에서 TSMC의 7나노, 5나노, 지금 이제 TSMC는 3나노까지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애플이 차기 기기는 3나노 공정 칩을 쓰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다가 인텔은 또 엔비디아가 최근에 설계하는 GPU들은 삼성이 제조하거든요. 이거는 엔비디아 GPU 어디다 쓰냐면 요즘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에 갖다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텔의 제조 능력 자체가 5나노, 7나노, 3나노 이거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이미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생산량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마트폰 업체들이 엄청나게 모바일 칩을 찍어내다 보니까 규모의 비즈니스에서 밀려버리니까 인텔이 생산량이 더 줄어버리면 규모가 딸려버리니까 더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번째는 TSMC인데, 인텔이 요번에 CEO를 바꿨어요. CEO를 바꿨는데 그 지명한 다음날 TSMC가 수익 발표를 했거든요. 수익 발표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 30조 원을 투자해서 기술 개발하고 아리조나에 미국 고객용 공장을 설립하겠다. 5나노 공장일 텐데 건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액 자체가 TSMC가 2020년 매출이 58조, 60조 정도 되는데 매출의 절반이거든요. 절반 정도를 기술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이 금액이면 TSMC가 안 그래도 지금 5나노에서 3나노로 한 번 더 점프업 하는데, 인텔은 자신들의 공정이 7나노 공정이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인텔이 7나노 공정에서 실패를 해서 아마도 요 7나노를 외주 줄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죠. 요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하지만 TSMC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그걸로 더 기술 투자를 하면서 이게 더 앞서 나갈 거다라는 게 또 하나의 문제고, 또 복잡한 거는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텔의 뭐 취약점도 있지만 지금 세계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팹이 가장 좋은 게 대만 TSMC, 한국의 삼성,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태평양 반대편에 있단 말이죠. 미국의 태평양 반대편에. 인텔 CPU가 중요한 것 같지만 군사 장비에도 CPU 칩들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인텔이 지금 뒤떨어지게 되면 이 군사적인 목적에서도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일단 이 진보된 칩들이 미국 내에서 못 만들고, 미국 이제 군사 쪽 전문가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얘기라는 거죠. 미국에서 못 만들고 다 대만이나 한국에다가 가져와야 되는데, 대만하고 한국은 중국의 그 어떤 사정권 내에 들어있잖아요. 혹시나 뭐 문제가 생기면 미국에 있는 주요 칩들을 자기들이 설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TSMC가 아리조나에다가 5나노 팹을 열겠다고 했지만 그게 그래도 최신이 아니다. 팹이 한 2024년에나 열릴 텐데, 그래봤자 그때는 5나노가 이미 뒤로 밀릴 거라는 거죠. TSMC는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3나노 공정으로 좀 들어갈 텐데 2024년에 5나노는 최신 기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커리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회사 분할을 해라. 그냥 설계랑 제조를 분할해서 설계는 설계고 제조는 남을 주든 아니면 니네 제조 능력을 자체를 키워서 인텔 것만 받지 말고 미국 내에서 딴 걸 받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설계가 제조에 발목 잡힌 상황도 없애고, 그리고 제조에는 지금 인텔 것만 제조하다 보니까 니들이 내부에서 인텔 것만 만들다 보니 기술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해야 된다, 이걸 못하니까 자꾸 제조가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제조를 분리해라 라는 게 이 벤톰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해결책 2는 좀 미국적인 얘기긴 한데, 미국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미국에서 생산된 5나노 칩, 3나노 칩 이런 것들을 사준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인텔이 만들던가 아니면 TSMC가 미국에 팹을 만들어서 하던가, 삼성이 뭐
미국 팹을 이용해서 납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TSMC, 삼성, 그 다음에 SMIC 뒤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뭐 세계 4위인가 5위인가 하는데, 글로벌 파운드리즈 같은 회사가 다시 이 시장에 참여해서 이 보조금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요 스트레이트 세쿼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텔은 이 설계와 제조를 통합한 자신들의 모델이 끝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요 벤 톰슨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이 글이 1월 19일에 써졌다 했잖아요. 1월 22일 한국 시간으로 1월 22일 날 인텔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 요 4분기를 그 클리앙의 관련 게시판에 프레드님께서 요 주식 실적 발표를 한번 정리해 준 게 쭉 있는데, 한번 읽기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직접 원문으로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여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현재 CEO, 지금 CEO 팻 겔싱어를 데려온다고 했고, 새 CEO가 이제 2월 15일부터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현재 CEO가 발표하기를 2022년에 10나노로 다 바꾸고 2023년부터는 자체 팹에서 7나노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실제로는 이 7나노 공정을 당장 그럼 2023년까지 왜 주실 것이냐 하는 그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외에도, 하지만 인텔이 10나노 공정에서는 나름 2020년에 성공적이었고, 아마존 EC2가 엔비디아 GPU 대신 AI 학습용 액셀러레이터로 인텔의 카드를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나마 인텔이 잘했다라는 게 요 글의 내용이었어요. 인텔이 그래도 뭐 지금까지 시장을 선도했던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관련해서 뉴스를 하나 또 뜬 게, 이번에 그러니까 팻 겔싱어가 왔어요. 팻 겔싱어는 인텔에 30년 근무를 했고, 처음에 이 친구가 엔지니어로 들어간 게 아니고 테크니션으로 들어가서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쭉 올라가서 CTO로 퇴사를 한 친구예요. 퇴사하고 EMC 갔다가 VM웨어 있다가 왔거든요. 그러면서 팻 겔싱어가 자신이 인텔의 CEO가 되는 것은 자기의 드림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데, 그러면서 요번에 글렌 힌튼이라고 하는 인텔의 CPU 리드 아키텍트, 네알렘 아키텍처를 만들고, 그 인텔의 슈퍼스칼라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최초로 만들었던 요 CPU 리드 아키텍터가 은퇴를 했거든요. 3년 전에. 3년 전에 은퇴했는데 다시 복귀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팻 겔싱어가 나 이제 CEO로 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글렌 힌튼한테 와가지고 나 할 테니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최종 결정하는데 팻 겔싱어가 그거에 대해서 딱 최종 결정에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글렌 힌튼을 비롯해서 기존에 인텔의 그 대표가 약간 헛발질을 하면서 R&D 조직이 많이 와야 됐는데, 그때 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모으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이러고 나서 이제 주식이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이 뭐 글렌 힌튼이나 다른 리드 아키텍트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설계한 게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적어도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AMD가 절치부심하면서 막 올렸던 기간들이 있잖아요. 인텔도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2023년, 24년에 7나노 공정이 회복되면 그때쯤에는 한번 다시 또 인텔이 재도약하는 걸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일래스틱 서치를 둘러싼 AWS와 일래스틱의 대립이라는 글이에요. 최근에 일래스틱 서치와 키바나의 그 라이센스를 바꿔서 문제가 됐고, 라이센스 변경 때문에 AWS를 하고 이제 약간 대립이 있었는데, 요거의 흐름들을 잘 정리해 주신 글이 한글로 올라와서 요거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AWS의 일래스틱 서치, 다들 일래스틱 서치를 오픈소스로 쓰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에 호스팅된, AWS에 호스팅된 일래스틱 서치가 뭐 쉽고 간편하니까 그걸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AWS가 일래스틱 서치를 오픈할 때부터 이슈가 많았어요. 왜냐면 일래스틱하고는 별로 어떤 협업이 아니고, 그냥 AWS가 오픈소스니까 그냥 가져다가 우리가 이거 비즈니스화 할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래스틱 서치를 막 만드는 일래스틱 회사에서는 그래서 라이센스를 두 개로 분류하고 듀얼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아파치 라이센스를 없애고 SSPL이라고 하는 몽고DB에서 처음 도입한 라이센스 방식을 하는데, 얘는 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를 만드는데 만들어진 관련 서비스를 다 공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GPL 라이센스랑 아주 비슷합니다. 오픈소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강력해요. 왜냐면, 자, 오픈소스 하나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일래스틱 서치를 가져왔는데, 그걸 내가 뭐 매니지 서비스로 만들었단 말이죠. 만들었는데, 그러면 관련돼서 뭐 관리 도구,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픈소스 하나 썼다는 이유만으로 관련된 모든 소스를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게 요 SSPL입니다.
몽고DB에서 처음 도입했고 이거를 일러스틱도 도입한 건데 OSI에서는 이거는 오픈소스에 안 맞는다라고 해서 등재를 취소했어요. OSI가 취소한 건 아니고 몽고DB 쪽에서 등재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그냥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가 아닌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OSI에서는 요 일러스틱 라이센스, SSPL에 대해서 라이센스라고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냥 소스를 사용 가능한 거지 오픈소스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전 어떻게 돌아가 보면 2015년에 AWS에서 일러스틱 서치를 매니지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거 가지고 일러스틱이 계속 AWS랑 우리는 관련 없다 자꾸 얘기해왔고 그러다가 일러스틱이 자꾸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건드리니까 AWS가 오픈 디스트로라고 해서 자신들이 일러스틱 서치를 가져다가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배포판을 만들었단 말이죠. 오픈 디스트로4 일러스틱 서치라는 거를 2019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일러스틱에선 이번에 그래서 SSPL이라고 하는 별도 라이센스를 도입했고 이제 그러면 우리 오픈소스 가져가서 매니지 서비스 만들 거면 관련된 소프트 다 공개해 라고 하면 AWS 입장에서는 공개 못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WS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는 일러스틱 서치를 기존의 아파치 라이센스로 공개된 최종 버전인 7.1 버전을 포크해서 그걸로 우리만의 오픈소스 생태계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드는 오픈 디스트로 일러스틱 서치에도 요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현재로서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일러스틱이 만든 일러스틱 서치하고 아파치 라이센스로 공개된 최종 버전의 7.1을 이용한 포크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그것으로 갈라진 게 됐고요. 요 상황은 사실은 엘라스틱도 자신들의 오픈소스를 가지고 비즈니스화해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픈소스라고 만들었지만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사업화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존이 어찌 보면 이 기사에도 있지만 스트림 마이닝 되게 쉽게 사업을 한다. 자신들이 이 오픈소스를 가지고 사업화해서 돈을 벌지만 원 오픈소스 저작자한테는 수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는 비즈니스를 쉽게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많아서요. 요 둘을 간에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만드는 측과 오픈소스를 비즈니스화하는 측이 잘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가는지는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가지고 싸우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 일러스틱이 어떻게 발전하고 AWS가 어떻게 발전해간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데스크린이라고 하는 DESK하고 스크린에서 데스크하고 스크린을 합친 툴인데요. 되게 독특한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이런 태블릿 기기들을 세컨드 스크린으로 쓰고자 하는 유틸리티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듀엣 디스플레이나 애플이 만든 사이드카 같은 이런 공식적인 것도 있는데 이 데스크린은 어떤 방식이냐면 가상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하는데 이게 HDMI나 디스플레이 포트에 꼽는 그냥 덤이에요. 얘를 꼽으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비디오 카드들은 듀얼 스크린을 지원하잖아요. 거기에 HDMI 포트만 딱 꼽으면 거기다 그냥 화면을 쏴주는 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더미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HDMI가 있는 것처럼만 하고 실제로는 화면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냥 덤이에요. 닫혀 있어요. 대신 꼽으면 우리의 비디오 카드는 여기 비디오 카드 꼽혔으니까 여기로 화면 쏴야지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꼽아주면 맥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가 2개 있다고 인식을 하잖아요. 2개 인식을 하면 나머지 그 한 화면에다가 이 데스크린 앱이 브라우저 화면으로 내 화면을 송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격에 웹브라우저만 실행되는 기기, 태블릿이 됐던 예전 노트북이 됐던 스마트폰이 됐던 어떤 화면이든 브라우저만 실행되면 같은 와이파이 환경에만 있으면 그냥 자신의 세컨드 스크린을 송출해주는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실제로는 스마트폰 타블렛 카메라에서 QR코드만 딱 촬영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요. 제가 요 글 링크에다가 알리에서 파는 더미 디스플레이 어댑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한 개에 $1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쯤 주문해 봤는데 요거 하고 나서 9일 만에 오늘 딱 도착을 했어요. 저 써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집에 안 쓰는 타블렛이 있다고 하면 그냥 노트북이나 어딘가 꼽으면 걔를 화면으로 쓸 수 있는 거가 돼서 요 더미 디스플레이 어댑터는 굉장히 싸니까 하나쯤 사서 노트북이나 PC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스크린 앱 자체는 무료입니다. 전혀 무료고 윈도우즈, 맥, 리눅스를 다 지원하고요. 어댑터만 꼽으면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꼭 그 세컨드 스크린이 아니고 특정 화면만 공유한다고 하면 저 더미 디스플레이 어댑터 없이도 바로 쓰실 수 있어요. 테스트는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포브스가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했어요. 최근에 서브스택을 비롯해서 유료 뉴스레터들이 이제
굉장히 핫하죠. 작년에 서브스택을 이용한 뉴스레터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국내에도 이제 뉴스레터 붐이죠. 블로그와 RSS로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취득하다가 최근에는 뉴스레터로 취득을 하는데, 포브스가 자신들의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 언론인들의 자신만의 뉴스레터를 만들고 그거에서 구독 수익이 나면 포브스랑 그거를 5대5로 나누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포브스는 자신들의 컨트리뷰터 네트워크, 기고자 네트워크라는 거를 근 10년간 유지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외부 필자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브스에 기고를 하는 외부 필자들의 네트워크인데, 그게 현재 2,800명 정도고, 이 외부 필자들은 그냥 사람들 메일 리스트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외부 필자들은 정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매월 약 500불, 50만원 정도죠. 매월 한 5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요. 비정기로 하는 사람들도 한 달에 한 25만원, 30만원? 요 정도를 기본으로 받는 아예 그냥 포브스가 관리하는 기고자들이에요. 포브스의 기자들이 쓰지 못하는 다양한 심층 취재, 아니면 산업의 전망, 이런 것들을 적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라서 포브스가 이 기고자 네트워크에 굉장히 힘을 싣고 관리해준단 말이죠. 여기서 쓰는 글들은 자신들의 뉴스룸의 일부처럼 동작해요. 그들이 쓴 것들을 내부에서 편집이나 코멘트 관리하고 포브스 플랫폼 안에서 쓸 수 있게 하는데, 포브스는 기존에 이미 수많은 뉴스레터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주말에 나가는 거, 아니면 화요일날 나가는 커리어, 월요일에 나가는 와이어탭,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다양한 뉴스레터들이 이미 있었고요. 이메일 뉴스레터들이. 그리고 인베스팅 뉴스레터라 가지고 투자 관련된 것만 따로 하는 뉴스레터들이 또 있어요. 펀드나 ETF만 설명하는 거, 주식만 얘기하는 거, 이런 다양한 뉴스레터들, 이미 뉴스레터를 많이 실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포브스가 자신들의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포브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주고 구독 수익은 나누고, 거기다가 페이지 조회수 기준으로 광고 수익도 쉐어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미니멈 개런티의 법률 지원, 팩트 체킹, 이런 것들을 포브스가 하던 그대로 지원해주니까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글 썼는데 이 팩트 체킹이 안 된 것들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브스 안에 원래 그 프로세스에다 태워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고자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 소비자 기술 관련이나 박스 오피스, 럭셔리 여행, 그리고 자신들의 주요 프랜차이즈들을 다 이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으로 옮겨가지고 포브스만의 유료 뉴스레터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게 요 기사가 되겠습니다. 내부 이름이 저널리스트 앙트레프레너, 그러니까 언론인 기업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작년에 서브스택이 진짜 수많은 이메일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성장해 왔는데, 여기에 언론 쪽에서 우리도 이메일 뉴스레터 플랫폼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 라고 하는 시도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니스 팟캐스트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